저희들 향토 음식은 다른 지방에서는 음식명이 그러면 음식 하나에 붙여지는데 저희도 음식은 그렇게 일품 요리 같은 것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저희도 전통 요리 전체를 가지고 한 사람의 명인이 지금 저기 등록돼 있고 저희 특별자치도에서 인정한 명인입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가 한 50년 넘게 그 제주도 전통 음식에 대해서 공부해 오신 거 자료 정립시켜 온 것들을 제가 보다가 이게 너무 그냥 우리 때에서 사장이 돼버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지금 설립한 지 한 5, 6년, 15년, 2000년부터니까 한 15년 정도 됐는데 그걸 가지고 저희가 이제 제주도 전통 음식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새로운 사실 같은 것도 밝혀내고 연구하고 있는 그런 단체입니다. 그래서 아직 이제 법인화 되지는 않은 사설 단체이지만 어쨌든 제주도 향토 음식에 대한 자료나 뭐 이런 연구 그런 결과물들은 많이 갖고 있습니다. 자, 일단 제주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밥 먹는 방식은 한국 음식인데 밥 먹는 방식부터가 다릅니다. 가운데다가 이렇게 그러니까 표준말로 양푼이라고 하죠. 제주 사람들은 이걸 낭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낭푼 밥상이라고 해서 가운데에다가 밥을 퍼놓고 사람 수대로 국을 퍼갖고 가져오고 숟가락만 놓으면 한 사람 인원이 늘어나도 다 붙어서 먹을 수 있는 공동체 밥상입니다. 각기 밥과 국을 따로따로 뜨는 게 아니고 주식인 밥을 다 같이 먹어야 되는 구조입니다. 여기서부터가 좀 다르죠. 그러다 보니까 이걸 이제 제주도 전통 밥상이라고 하는데 여기 채소 나물 들어가고요. 젓갈, 자리젓갈 있고요. 생채소가 들어가고 된장과 그다음에 김치 정도. 굉장히 단촐한 밥상이죠. 굉장히 단순하고 좀 너무 빈약하지 않나 싶을 정도의 단촐한 밥상입니다. 그러니까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제주도 와서 힘들어하시는 중에 하나가 제주도 너무 배타적이다. 자기들끼리만 논다. 그런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그게 괜당 문화에서부터 비롯된 겁니다. 그게 가장 최근까지도 그냥 전국적으로 70년대까지도 시족불락을 이기고 살았던 지역이 광역자치단체가 거의 제주도가 유일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거기서부터 비롯된 거라서 그거를 깨는 건 자연스럽게 시간이 흐르지 않으면 깨지지가 않아요. 근데 그런 문화가 특징이 있고 그걸 배타적이라고 보실 건 아니라고 보는데 어쨌든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서 그 마을에 정착을 하려면 그만큼 힘들어진다는 거죠. 근데 어쨌든 그렇게 시족불락을 읽으면서 살면서 아무 집이나 가면 비슷한 수준의 밥을 먹기 때문에 동네 꼬마들이 지들끼리 밖에서 올레길에서 놀다가 야, 밥 먹자 그러면 누구네 집 가서 밥 먹자 그러면 그 집 가면 돼요. 그 집 가가지고 그냥 숟가락만 딱 갖다 놓고 인원수대로 자기들 국 퍼다가 놓으면 밥 먹는다는 거죠. 그 다음날은 또 야, 오늘 누구네 집 가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대동소이하게 밥을 먹었기 때문에 음식에서만큼은 굉장히 평등한 지역이었던 겁니다.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 게 이제 낭품 밥상인 거고요. 주식이었던 밥 역시도 쌀이 없으니까요. 화산의 토지를 갖고 있어서 물 빠짐이 좋은 토지이기 때문에 물이 고이질 않으니까 논을 만들 수가 없죠. 논을 만들 수가 없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밭작물 위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쌀은 조금씩 나오긴 하는데 쌀도 나오는 것도 밭벼라고 해서 산디라는 밭벼라는 게 있어요. 밭에서 재배하는 벼, 물 없이. 그 산디라는 벼가 있었고 극히 일부 지역에 물이 고이는 지역이 좀 있는데 그런 데서 이제 논을 아주 전체 경지 면적이 0.1%도 안 됩니다. 면적이. 그러니까 쌀이 귀할 수밖에 없죠. 근데 그 귀한 쌀은 주식으로 사용할 수가 없고 행사용으로만. 제사 때, 제사 지내거나 이제 명절 차례 지내거나 아니면 뭐 잔치나 아니면 상이 났을 때 이럴 때밖에는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 말로 흰 쌀밥을 곤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곱다 이거예요. 하얘니까. 나머지는 전부 다 잡곡밥은 다 우중충한 색깔들, 거무튀튀한 색깔들이니까 이게 차조로 만든 조밥입니다. 근데 제주도에서는 이제 조밥을 조팝이라고 얘기를 하죠. 조밥이라고 발음을 안 하고 조팝이라고 발음을 하는데 색깔 보세요. 조는 노란색 아닌가요? 근데 제주도 차조는 노란색이 아닙니다. 원래 전통적인 차조는 이게 거무튀튀한 색깔입니다. 예. 그 다음 보리쌀인데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는 안 나와. 이건 차롱밥이라고 하는데 이 용기가 차롱이에요. 용기가 차롱이라서 대나무 발로 된 낮은 대나무 용기인데 여름철에는 저기다가 밥을 보관해서 놔두면 공기가 통해서 밥이 쉽게 안 상한다고 해서 차롱밥이라고 여름철에는 저기다 밥을 보관했었어요. 보리밥 위주로
보리를 주식으로 해서 팥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잡곡이 너무 거치니까 감저밥이라 그러는데 제주도에서는 감저가 고구마입니다. 감자는 지실, 땅의 열매 이런 거고, 고구마는 말 그대로 고구마 명칭이 어디서 나온 건지 알고 계신가요? 일본에서 들어왔잖아요. 일본에서 들어오면서 고귀위마, 여기 이 한문을 우리 말대로 그냥 읽은 게 고꼬이모, 일본 말로 고꼬이모. 그걸 이제 한문 써진 걸 읽으면 고귀위마예요. 그게 줄이면서 고구마가 된 거죠. 그래서 고구마는 감저, 감이라는 거 달감자 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게 오히려 더 뜻에 맞는 저기 작물 이름이에요. 고구마는 감저, 감자는 지슬, 땅의 열매다 그러면 지실, 땅의 열매라는 뜻으로. 그죠? 그런 것들을, 서류, 이런 것들을 이제 밥에다가 섞어서 먹습니다. 그냥 잡곡밥만 먹으면 너무 거치니까. 그리고 이렇게 거친 잡곡밥이 있는 게, 잡곡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 잡곡이 많이 나오는데 또 하나 여기 보면 톳밥, 그 다음에 파래밥, 그 다음에 그 해조류를 섞어서 밥들 많이 해 먹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똑같은 그 잡곡이 많이 나오는 강원도나 이북하고는 좀 다른 개념들인데, 강원도 같은 경우는 잡곡을 가루로 많이 이용해서 가루 음식들을 많이 만들어 먹는데, 제주도는 다 직접 밥을 해 먹었어요. 거침에도 불구하고. 그건 왜 그랬느냐? 다음 보시면 국거리가 이렇게 많았기 때문에 거예요. 전국에서 국이 가장 많이 발달된 지역이 제주도입니다. 여러분들 상상도 못하는 국들이 많아요. 그래서 국을 가짓수로 따지고 보면 가장 한식에서 가장 음식 가짓수가 적은 데가 제주도거든요. 근데 국은 다른 지역보다 오히려 더 많아요. 그 왜 많으냐? 사면이 바다다 보니까 바다에서 나오는 모든 재료를 국거리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 음식, 제주에서 바다 음식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아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단순조리법의 극치라고 했어요. 국은 정말 단순하게 끓여요. 단순하게 끓여서 옛날 사람들, 그러니까 한 70년대, 80년대 제주도 갔던 사람들이 이 국을 보고 다 기겁하고 손도 안 대고 돌아간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 그냥 맹물에다가 잡아온 생선 집어넣고 나물 좀 뜯어놓으면 그게 국이에요. 빨간색 양념이 전혀 없어요. 그냥 청장이라고 해서 색깔이 까맣게 물들지 않은 간장, 국간장. 그걸로 간하면 끝이야. 소금이나 그걸로 간하면 끝이에요. 다진 마늘 조금 들어가긴 하는데 그것도 많이도 안 넣어요. 생선은 비린 건데라는 고정관념이 있죠. 생선은 비리다는 고정관념이 있어요. 그래서 육지부에서는 제주도 이외의 다른 지방에서는 생선이 많이 잡힌다고 하더라도 제주도처럼 단순하게 국을 끓이지 않죠. 그건 왜 그렇습니까? 진짜 비리기 때문에요. 다른 지역에서는 생선국을 끓이면 비려요. 근데 제주도에서는 생선국을 끓이면 별로 비리지 않습니다. 그거 왜 그럴까요? 네? 예, 신선한 재료가 있기 때문이고요. 또 하나는 신선한 재료이기도 한데 바다 환경이 좀 다릅니다. 서남 해안이나 이쪽 남해안 쪽이나 이쪽은 전부 다 뻘바다거든요. 뻘바다에서 잡힌 수산물은 신선할 때는 괜찮은데 조금만 지나면 빨리 비린내가 나기 시작하죠. 그 다음에 조리했을 때도 역시 그 비린내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는. 그래서 서남해안 쪽은 대부분 이 바다 음식 가지고, 바다 식재료 가지고 젓갈 같은 발효 음식을 많이 담죠. 발효 음식이 되면 발효가 되면서 그 역한 냄새가 오히려 쿰쿰한다고 표현되는 그러니까 발효 음식은 또 냄새는 안 좋다고 하지만 그게 우리가 먹었을 때 묘한 매력 있는 맛으로 변하잖아요, 향기도. 근데 제주도는 갯바위 위주의 바다다 보니까 해조류 같은 것만 뜯어먹고 이 뻘에서 나오는 미네랄 성분들이 많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부패가 빨리 진행되지 않고 반나절 이내에서만 요리를 하면 생각보다 비린내가 안 납니다. 그러니까 보통 그리고 조업 방법에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조업 방법에도 다른 지역에서는 잡힐 때 많이 잡아놓자고 해서 어획할 때 이제 바다에 나가서 조업할 때 가능한 한 많은 양을 잡는데 제주 사람들은 실제로 조업 방법 자체가 굉장히 단순하면서도 욕심 없는 조업 방법입니다. 네, 어떤 식으로 하냐면 태우라는 배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태우라고 하는 제주도 전통배가 있어요. 전통배 태우라는 배는 웃기는 게 뗏목이야, 뗏목. 뗏목 위에다가 작은 뗏목 하나 위에 얹혀놓고 거기에 사람이 앉아서 이제 탈 수 있게 돼 있는 건데, 거기에 이제 장대에다가 그 그물을 매달았는데, 그물이 이렇게 이제 숟가락처럼, 예, 주걱처럼 생긴 그물이에요. 그리고 그물도 굉장히 그물코가 커요. 그래서 작은 고기는 아예 잡지도 않아. 그래서 제주도에서 멸치는 그렇게 많이 잡는데, 제주는 잡멸치는 아예 없습니다. 전부 다 대멸, 멜이라 그러는데, 어른 손가락 굵기 이상의 멸치만 잡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잡아서, 그러니까 5월부터 8월까지가 참 맛있는 철이라고 해서 그때 많이 잡는데, 조업 방법이 그 앞에 이제 그물을 딱 바닷속에다 넣어놓고, 한 사람이 이렇게 나무로 박스를 짜가지고, 그 박스를, 긴 박스를 짜가지고 물에다 이렇게 넣고 수경이죠. 그게 들여다보면 바다가 깨끗하게 보이죠. 잡는 게 뭐냐면 주로 이제 아까 얘기했던 멸치 같은 거, 그 다음 자리도 마시죠. 자리젓 만든 자리.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잡느냐? 이건 떼로 다니거든요. 떼로 다니기 때문에, 떼로 다니는 고기는 그렇게 잡는데, 이게 멜이 그 안으로 저기 그물 위로 지나간다 그러면 멜 들었죠? 그런다고. 멜이 그물 안에 들어왔다 그러죠. 그러면 싹 들어 올려요. 그러면 빠질 것도 다 빠져나가고, 잡아봐야 한 줌, 두세 줌 되는 거니까 한 광주리 정도 잡아요. 보통 한 번에 잡으면. 나머지 다 빠져나가고. 그럼 그거 이제 풀어서, 구덕이라고 해서 대나무 바구니, 깊은 바구니인데, 그런 데다가 다 받아서 한 서너 바구니 되면 그냥 들어오는 거야. 뗏목이다 보니까 멀리 못 나가요. 근처에서만 조업을 한다고. 그렇게 때로 잡은 고기들은 가지고 와서 마을 사람들끼리 다 나눠 먹고, 구워 먹고, 뭐 지져 먹고, 뭐 하고, 남으면 젓갈 잡는. 그래서 제주도에서 대표하는 젓갈이 자리젓하고 멜젓이에요. 다른 젓갈은 갈치속젓이니 무슨 고도리젓이니 이런 것들은 많이 담아 먹은 적도 없고, 많이 담지도 못했어요. 예. 근데, 이게 저장식품 얘기는 나중에 뒤로 나오니까 또 할 거고요. 그렇게 조업 방법 자체가, 그 다음 나머지 고기들은 어떻게 해? 전부 다 낚시, 주낚. 한 마리씩 낚는다는 거죠. 갯바위 나가서 한 마리씩 낚아오면 두세 마리 잡으면 그냥 오늘 반찬거리 되면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고서 그냥 와서 바로 국 끓이면 생선이 비려질 시간이 없죠. 그러니까 바로 해서 그렇게 끓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육지부에서 이 생선국을 먹었던 사람, 맑은 생선국을 먹었던 사람, 우리 70년대까지도 전부 다 강한 양념을 넣고 저기 생선국 그 매운탕처럼 끓여 먹었지, 맑은 국을 끓여 먹은 적은 별로 없습니다. 네. 남해안 일부 지역이 조금 남아있는데, 그것도 사실상은 제주도 해녀들이 출륙무질 나가서 남겨놓은 문화예요. 네. 어쨌든 그러다가 80년대 넘어오면서 일식집들이 일반화되면서 일식집에서 지리국을, 맑은 지리국을 보여주면서 맑은 생선국도 있다는 걸 알려주고, 그 다음부터는 사람들이 좀 먹기 시작했는데, 그전에는 이게 80년대까지도 생선국이 상품화되지를 못했습니다. 제주도에서. 향통식점에서 팔 생각도 못했었죠. 지금은 갈치호박국도 있고, 뭐 고등어국도 있고, 이 고등어 보세요. 고등어 대가리 하나 넣고 그냥 배추 좀 썰어놓고 국 그러는데, 기름 둥둥 떠 있는 거 보이시죠, 그냥? 당연히 비릴 것이다, 이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특히 고등어 같은 생선들은 스텐 그릇에 넣으면 바로 비린내 납니다. 네, 용기도 중요한 거죠. 근데 용기도 중요한데, 우리 현대화 시킨다 그러면서 전부 다, 식당 그릇들 전부 다 어떻게? 플라스틱 아니면 금속 그릇을, 스텐 그릇으로 바꿔버렸잖아. 그러니까 생선국을 넣으면 당연히 비리게 돼요. 옛날에 양은 그릇 같은 데다가 생선국 주면 당연히 비려져요. 더 많이 비려집니다. 그것도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 다음 또 하나는 냉국, 정강냉국, 냉국 재료들이 전부 다 바다의 재료들이죠. 톳, 그 다음에 뭐 여기 그러니까 몸은 모자반 얘기하는 거고요. 매역은 미역, 우미는 아시다시피 우무묵 있죠. 천초로 만드는 거. 물회는 요건 이제 그 오이, 저기 노각 얘기하는 거고요. 반치도 육지, 바나나처럼 생긴 나무들 뒤에 나올 거고요. 오징어나 해삼 이러는데, 해물을 가지고 그냥 냉국을 가장 많이 끓여 먹는데, 냉국 잘 끓여 먹을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된장이 좋아서 그래요. 맹물에다가 그냥 된장만 확 풀어놓고 그냥 해줄 집어넣으면 그게 국이라는 얘기예요. 된장 냄새 나잖아요. 군내 나잖아요. 근데 제주도 된장은 군내가 잘 나지 않습니다. 그 이제 뒤에 가다 저장 음식에서 또 얘기를 할게요. 어쨌든 이렇게 다양한 국들, 여기 보시면 위에까지는 난시국, 나물국, 논비국 이런 것들이 이제 채소로 끓이는 국이고요. 고사리육개장은 여기서부터 파래국, 바릇국, 옥돔국, 건어국 이게 전부 다 뭐예요?
소고기국하고 도깨비국 빼놓고는 접착백국 이런 거 빼놓고는 다 바닷국이에요. 바다의 국. 더더구나 요거 있죠. 바르국. 제주말로 바르국 하는데 바릇국이라고 하더라고요. 바릇이라는 게 뭐냐면 제주도 사투리로 바다의 아니면 바다 이런 직역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르국 그러면 바다의 국이라는 뜻이에요. 이름 이쁘죠? 바닷국. 네. 이건 뭐냐면 갯바위에서 나오는 모든 식재료, 뭐 보말, 소라, 그 다음에 뭐 전복, 성게 뭐 이런 것들 다 때려넣고 끓이는 국이에요. 된장국인데 맛있겠죠. 미역도 넣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 이름 자체에 벌써 굉장히 좋은 이미지가 확 떠오르죠. 해물뚝배기가 제주도 와서 해물뚝배기들 많이 드시는데 해물뚝배기가 보면 제주도의 어떤 특징을 가장 잘 담은 국이라고들 많이들 해석을 합니다. 네. 사실 그래요. 근데 해물뚝배기가 제주도 전통 음식이 아닙니다. 제주도 전통 음식이 아닙니다. 다들 그 얘기 들으면 이상 옛날부터 먹지 않았어요. 다 이렇게 먹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먹었는데 해물뚝배기는 제주도 음식이 아닙니다. 왜? 뚝배기라는 그릇 자체가 제주도에는 없었어요. 해방 이후까지도 일반적으로 쓰지를 못했습니다. 뚝배기라는 그릇은 한국 음식에서 뚝배기라는 그릇은 삼국시대부터 있어온 전통적인 용기입니다. 삼국시대 후반부터 나타나는 전통적인 용기고 고려시대도 썼고 조선시대도 다 썼어요. 특히 일반 서민들도. 근데 유독 제주도는 뚝배기라는 그릇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뚝배기라는 그릇에다가 음식을 담고 해물뚝배기라는 전통 음식이 되겠느냐고요. 이 바릇국이 바로 그 해물뚝배기의 전신. 그러니까 해물뚝배기는 해방 이후에 외지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같이 자연스럽게 유입된 그릇이고, 그한 말에 그 제주도에도 원래 그러니까 검은굴, 노란굴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옹기 가마들이 있었어요. 옹기 굽는 가마들이 있었는데 제주 사람들이 이제 독색이 독사발이라고 얘기를 해서 그냥 단순하게 그러니까 뚝배기는 이렇게 뭐라 그러죠? 좀 둥그스러운 모양으로 생겼는데 그런 둥그스러운 모양이었고 다 이렇게 퍼진 그릇만 구웠다는 얘기예요, 저희들은. 예, 그래서 독사발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옹기를 굽는 가마들이 있었는데 구 한 말에 그게 다 파괴가 되어버립니다. 일제시대 들어서면서는 아예 제주도의 그 독창적인 이런 사발을 다 폐기시켜버리고 강진이나 고흥 이쪽에서 이제 거기서 옹기가 제주도로 유입이 돼요. 근데 어쨌든 제주 사람들도 안 써보던 그릇이니까 그 그릇은 쓰지를 않죠. 그래서 70년대까지도 일반적으로 뚝배기가 거의 안 보이다가 70년대 후반 80년대에 서귀포의 진주식당이라는 식당에서 그분이 진주에서 내려오신 분인데 진주가 또 음식이 유명하잖아요. 진주가 양반 음식, 방가의 음식으로 굉장히 유명한 지역인데 그쪽도 조리를 많이 잘하고 해물도 많이 씁니다. 그쪽도. 그 진주냉면 같은 경우는 다른 지역의 냉면들은 육수가 고기 육수지만 진주냉면 같은 경우는 해물 육수를 쓰잖아요. 그 정도로 해물도 많이 요리가 많습니다. 그쪽에. 근데 그분이 이제 마산에서도 그렇고 이제 진주에서도 그렇고 해물 된장찌개, 해물 된장 조치죠. 네. 그걸 끓여서 뚝배기에 담아서 제주도 해물을 넣고 그걸 끓여서 만든 게 제주도 해물 뚝배기의 시발점이 됐습니다. 근데 그 이전에 바로 이 바르쿡이라는 해물 뚝배기에 유사한 국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해물 뚝배기를 제주도 음식이냐 아니냐를 놓고 따질 때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제주도 바르국을 뚝배기에다가 옮겨 담았을 뿐이니까 해물 전통 음식으로 봐도 된다는 거죠.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이런 제주도 음식의 어떤 육지 음식과 결합이 되면서 나타나는 현상들이라고 볼 수 있죠. 이렇게 국이 많습니다. 대부분에 보면 50% 이상의 국이, 그러니까 크게 나눠서 된장으로는 된장국이냐 아니면 생선국이냐. 50% 이상이 생선국입니다. 제주도 국. 그래서 그만큼 제주도 음식의 해물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자. 일상식에서 보면 이 채소인데 이 채소 같은 경우 쌈채소야 먹은 거 아닙니까? 그러는데 요게 제주도 음식에서는 가장 영양학적으로는 전 세계에 자랑할 만한 부분입니다. 제주도는 철저하게 자기가 먹을 채소는 자기가 직접 자급자족하는 식생활 구조를 보여줬습니다. 우영팥이라고도 하고 운영팥이라고 하는데 집 안에 텃밭을 반드시 만들어 놓고 사람이 안 사는 집일지라도 옆집에서 와가지고 텃밭을 꼭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채집 활동을 많이 안 합니다. 채소를 자급자족하는 이런 식생활 구조는 일기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제주도는 영하로 떨어지는 날이 별로 없기 때문에 겨울에도 파란 채소를
먹을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생식 위주의 식사를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음식 얘기할 때, 외국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 자랑스럽게 우리가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나물이죠. 나물류가 많다. 채식의 비중이 높아서 나물류가 많다. 나물이라는 건 채소를 살짝 익혀서 양념해서 먹는 거. 서양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제 숙채 샐러드죠. 익힌 채소로 만든 샐러드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제주도는 유일하게 그런 숙채 샐러드가 많지 않습니다. 전부 다 생채소, 쌈채소 위주로 먹습니다. 또 이제 부루라고 해서 제주도 말에서 상추를 부루라고 하는데 부루, 그 다음에 요 저기 새우리라 그럽니다. 네. 부추. 근데 부추가 이름이 좀 웃기죠? 새우리? 뭘 세운다고요? 네, 새우입니다. 강장제로서 굉장히 이름 자체에 그 효과가 나타나 있어요. 실제로 새우리라는 이름 자체가 그렇게 풀이들 합니다. 남자 키우면 묵도 되는 거라서. 부추죠. 부추. 제주도 말로 새우리. 이런 채소들이 철마다 조금씩 채소가 달라져요. 그 다음에 한 15년 전까지만 해도 육지에서는 5, 6월 달에는 배추를 생으로 못 먹었습니다. 그 기억하실 분들은 연세가 지금 높지 않으시니까 잘 모르실 텐데 15, 16년 나이 드신 분한테 물어보면 5, 6월 달에는 생배추 먹으면 동티 난다 그랬어요. 균이 있다고요. 균. 그래서 탈난다고요. 왜냐하면 5, 6월 달 그러니까 예전에는 다 거름 주고 채소를 키웠잖아요. 거름 주고 채소를 키우다 보면 거름 주고 채소를 키우다 보면 발효시킨 거름은 괜찮은데 생거름이 생거름, 생오줌 이런 것들은 거름 주면 거기에 충이 생겨요. 균이 생긴다고. 그래서 그 상태에서 거름 역할을 하려고 하면 그 생거름 상태에서 뿌려진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발효가 되면서 이제 거름화 되거든요. 근데 그게 발효되기 전까지는 거기 먹을 음식이 아닌 거죠. 근데 제주도는 사철 내내 발효된 거름을 계속 줍니다. 그러니까 발효균들은 영하로 떨어지면 발효균들은 활동을 못 하잖아요. 활동을 못 하게 되고, 근데 제주도 같은 경우는 해안 지방은 영하로 내려가는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겨울에도 꾸준하게 발효가 되면서 그래서 제주도의 텃밭인 우역밭하고 육지부의 텃밭하고는 좀 개념이 다릅니다. 육지에도 뭐 다 마을마다 텃밭이 있었는데요. 있었죠. 근데 가옥구조 잘 생각해 보시면요. 육지부의 텃밭은 앞마당에 있어요. 집 앞쪽에. 아니면 집 밖에. 그건 뭡니까? 어떻게 보면 다 같이 나눠 먹을 수도 있고 누가 캐가도 모른다는 얘기죠. 근데 제주도의 운역밭은 집의 가장 안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특히 제주도 가옥구조는 안거리, 밖거리라 그래서 한 울타리 안에 집이 두 채를 지어서 쓰죠. 그 제주도가 얼마나 옛날부터 요즘 여자분들이 들으면 굉장히 환영받을 일인데 장가간 자식하고는 같은 지붕 아래 안 삽니다. 시어머니 공양하는 거 같은 울타리 안에는 살지언정 같은 지붕 아래는 안 살아요. 그리고 또 아들내미가 장가가잖아요. 그러면 시부모가 안에 있는 큰 안거리를 주고 시부모는 그냥 밖거리, 바깥에 가서 살아요. 밥상도 같이 잘 안 차려 먹어요. 굉장히 좀 현명한 시어머니들이죠. 여자들이 굉장히 좋아할 만한 일입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분가시켜버리고. 그 얘기는 뭐냐면 먹고 살 게 워낙 없으니까 식구수가 많아지면 먹어야 될 책임거리가 많아지는 거죠. 그 책임을 서로 다 덜어주는 거예요. 굉장히 현명한 양반들이죠. 그래서 그런 전통을 갖고 있는데 안거리의 뒤쪽이나 안거리의 옆쪽에 그러니까 그 집에 들어오면서 운역밭을 볼 수가 없어요, 잘. 그리고 그렇게 되면 화장실을 집안의 가장 뒤쪽에다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퇴비를 만들어요. 그 퇴비가 곧 재산이기 때문에. 똥돼지 하잖아요. 제주도 똥돼지가 왜 이렇게 집에서 똥돼지를 길렀을까요? 고기를 먹기 위해서 기른 걸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거름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사람 똥은요, 워낙 독해서 거름으로 못 씁니다. 사람 인부는 거름으로 쓸 수가 없어요. 발효시켜도. 그래서 그렇게 해서 채소를 항상 길러내면서 그때그때 1년 365일 매 끼니마다 생채소를 먹습니다. 그게 뭐가 대단한가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식생활, 한식 식생활에서 보면 다른 지방 같은 경우는 1년에 생채소를 먹을 수 있는 기간이 6개월도 안 됩니다. 생채소를 못 먹기 때문에 나무를 말려서 두었다가 저장했다가 겨울에 먹는 거고, 생채소를 그만큼 신선한 생채소를 잘 구하기 힘드니까 그걸 한번 데쳐서 나물로 만들어서 밑반찬 같은 걸로 만들어 놓고 먹는 거잖아요. 근데 제주도는 식생활 밥 먹을 때마다 먹을 만큼만 따오는 거예요. 캐지를 않습니다. 뿌리는 그냥 남겨놓고. 그 상태에서 그렇게 먹다가 좀 남으면 이런 식으로. 요건 쪽파도 나물로 무쳐 먹고. 요건 양하라 그래가지고 제주도에서만 위주로 먹는 양하 생강과의 식물인데 일본 말로는 이제 묘가라 그래서 일본에서 많이 일반화되어 있는 식물입니다. 근데 생강과다 보니까 일본 말로 생강이 쇼가거든요. 묘가라는 건 생강과라는 걸 뜻하기도 하는데 요거는 그 음지식물이에요. 음지식물이고 꽃입니다. 꽃을 먹어요. 꽃을 나물로 먹어요. 양해라고 하고요. 요건 이제 특히 다른 지역에서는 나물을 하면 그냥 일반 밭에서 나온 나물들 먹는데 제주도 사람들 나물에는 해조류가 많이 포함된다는 거죠. 해조류가 바다 음식에서 해조류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죠. 예. 여러분들이 살던 지역에서 해조류를 뭘 먹었었나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몇 가지 안 나올 겁니다. 근데 그거 알고 계시죠? 해조류를 먹는 유일한 나라가 일본하고 우리밖에 없습니다. 외국에서는 해조류 사람 안 먹습니다. 특히 서양 사람들은 해조류는 사람 먹는 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물고기가 먹는 걸 사람이 왜 먹어요 그런다고. 최근에 들어서는 동양 사람들이 특히 일본 음식이나 한국 음식이 뜨면서 독특하게 보는 게 바로 이 해조류입니다. 작년에 미국 CIA 아시죠? 정보국 말고 뉴욕 요리학교. 지금은 세계 3대 요리학교로 뽑히는데 거기 이제 교수부장이 한국 음식이 요즘 잘 되긴 잘 되나 봐요. 예. 그래서 CIA에도 한 학기 과정에 일주일에 한 번씩 한국 음식 공부하는 과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CIA에. 예. 그러니까 2년 과정에서 한 학기에 그게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근데 거기서 가르쳤던 게 비빔밥, 불고기, 김치 이런 건데 이게 너무 이제 식상해진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음식을 다시 조사하려고 한번 들어왔어요. 그래서 5개 지역을 좀 선정을 했는데 제일 먼저 제주도로 왔어요. 제주도 뭐 때문에 왔냐 그러니까 일본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음식에 대한 정보를 우리나라에서 얻을 수가 없어요. 영어 자료가 별로 없어서. 우리나라 음식에 대한 정보를 일본에서 얻어요. 얘네들은. 일본은 워낙 출판 문화 이런 게 많이 돼 있고 하여간 별로면 잡다한 것까지 다 연구하는 집단들이다 보니까 인구가 이렇게 넘으니까 직업이 그만큼 많아진 거고 전 세계에서 직업이 가장 많은 나라가 일본인 거 알고 계시죠? 네. 그만큼 일본에는 자료가 많아요. 일본에서 한국 음식에 대한 자료를 조사하다 보니까 해조류를 먹는데 유독 많이 먹는 데가 제주도더라는 거예요. 실제로 일본이 일제시대 때부터 제주도에서 해조를 수탈해간 기록은 수출이라고 되어 있지만 수탈해간 기록들이 다 남아 있습니다. 1년에 몇 톤씩 해서 생산해서 가져갔고 제주도 사람들이 그걸 먹는 거 보고 이제 가져갔다는 기록들이 남아 있어요. 그거부터 조사하다 보니까 제주도가 유독 해조류를 많이 먹더라. 그리고 해조류의 근간이 뭐냐? 해녀들하는 거죠. 해녀들이 해조류와 해산물을 그렇게 많이 채취하고 먹더라. 그걸 조사하러 갔어요. 그래서 해조류로 만드는 음식들을 좀 만들어서 보여줄 수 있냐. 그래서 제가 한 5가지 이상을 만들어서 그것도 굉장히 뚝딱 한 시간 동안에 한 5가지는 해조류 음식 딱 만들어 주니까 즐거워요.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어요. 근데 먹어봐. 자기네가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쇼킹하게 좋은 맛이 난다 이거. 아무 맛도 없을 것 같은데 조미료 쓴 것도 된장, 간장밖에 없고 뭐 다진 마늘이 조금 썼고 다른 거 별거 없어요. 다른 거 쓰는 재료들이 별로 없어요. 뭉국 같은 거는 고기 국물에다가 해조를 넣어서 먹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미역국하고 비슷하고 볼 수 있지만 미역국하고는 또 다른 맛이에요. 그런 것들이 걔네들이 봤을 때는 쇼킹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를 음식으로 다시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이 관심 갖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양 과다 시대잖아요. 지금 영양이 너무 먹을 게 많아서 영양 과다 시대에 살다 보니까 다 비만이 문제가 되잖아요. 비만이 문제가 되고 변비가 문제가 되고 혈관에 막히고 생활 습관병, 성인병이 문제가 되는데 해조류가 바로 그런
사회 병리 현상의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서양에서 해조류 가지고 약품 많이 만들어요. 영양제 같은 걸 많이 만들어요. 칼로리 제로잖아요, 해조류가. 해조류는 칼로리 제로니까 칼로리는 제로지만 섬유질로만 되어 있어서 포만감을 느낄 수 있고, 그러니까 영양 과다 시대에 영양분을 오히려 줄이면서 포만감 느껴주기 때문에 네, 식품으로서 더 좋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해조류에 대해서, 이 해조류 무쳐 먹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뭘 연결하라고 그랬지? 아니죠? 네. 많이 관심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짐이라고 하는데 조림입니다, 조림. 일반적으로 제주도에서는 이렇게 조림이라고 안 그러고 지짐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다른 지방에서는 지짐 그러면 뭐죠? 부침개 얘기하잖아요. 부침개를 많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이 지짐이라는 이름은 조림이라는 이름도 그렇고 지짐이라는 이름은 조리 방법이잖아요. 조리 방법인데 국물 없이 바싹 지진다고 하죠. 근데 육지부의 다른 지방의 조림은 국물 있게 만들잖아요. 근데 주재료가 보통 이런 생선들을 주재료로 쓰다 보니까 같은 주재료를 가지고 이렇게 후라이팬에서 뭐 볶거나 끓여서 만든다고 해서 조림이라고 다 표현을 해버리는데, 제주도는 조림이 이런 국물 있는 조림이 거의 없고 다 이렇게 바싹 말른, 국물 없이 바싹 말리듯이 굽는 지짐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지짐이 바로 전부 다 생선 같은 걸로 위주로 되어 있고, 이런 건 독특하죠. 우럭콩 조림이라고, 우럭콩 지짐이라고 하는데, 생선을 지지면서 콩을 넣고 이 우럭을 보시면, 제주도 돌우럭은 육지부의 우럭은 조피볼락이라는 약간 까만색 생선이죠. 커요. 양식도 시킬 수 있고. 근데 제주도는 우럭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돌우럭입니다. 거친 갯바위에서 살다 보니까 얘가 지금 누워있으니까 얌전한데, 요 지느러미 같은 거 펼쳐보면 굉장히 가시도 그냥 크고요. 그러니까 목도리 도마뱀 여기 팍 펼쳐놓듯이 지느러미가 굉장히 크고 단단하고 가시가 굉장히 억셉니다. 그리고 전체의 반이 대가리예요. 살이 별로 없어요. 다 커봐야 어른 손바닥만 해요. 더 이상 안 커요. 갯바위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만큼 자기네 생태적으로 신체 조직이 변경이 되는 거죠. 그런 예가 많습니다. 아까 해조류도 얘기했는데, 해조류도 지금 바다가 많이 부드러워져서 파도가 옛날 파도처럼 막 이렇게 세지도 않고, 제주도 갯바위들은 현무암이 깨진 형태를 유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뾰족뾰족 굉장히 거칠어요. 그래서 제주도 같은 경우 뿔소라 있죠. 뿔소라가 돌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 돌기가 파도 치는 갯바위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돌기가 뻗어나서 바위 딱 붙어 있는 겁니다. 그냥 앞면으로 흡착만 해가지고는 버티지 못하니까. 그래서 제주도 소라 같은 경우도 수족관으로 옮겨놓고 수조에서 한 2, 3년 지나면 그 돌기가 싹 사라져버려요. 그러니까 자연에서 나오는 모든 이 생물들이 나름대로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자연에 적응하기 위해서 변화가 일어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럭 같은 경우, 제주도 돌우럭은 조그만데 반이 대가리니까 먹어볼 게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양을 불리기 위해서 두세 마리 가지고 한 4-5명 식구도 다 먹으려면 콩을 넣어서 그러니까 우럭이 맛이 좋아요, 저게. 우럭회 같은 것도 쫄깃쫄깃 맛있잖아요. 운동량이 많은 생선이라서 그런데, 고기 맛은 좋은데 많이는 못 잡고, 양은 얼마 안 되니까 콩을 넣고 불리는데, 이 콩을, 제주도 콩은 준자리 콩이라고 그래가지고 아주 알이 작아요. 그래서 불리지 않고 바로 조리합니다. 그러니까 조리법이 간단하죠. 근데 그런 것까지 관찰 못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콩도 안 불리고 생선 대충 넣고 그냥 양념만 확 끓이면, 그러니까 이 조리법이 간단하죠. 조리법이 단순하고 어렵지 않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저렇게 단순하게 조리해도 먹을 수가 있나 싶은, 그게 이제 제주도 음식의 특징인 거죠.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런 음식들이 있고, 자리지짐 같은 경우 바싹 졸여요. 바싹 졸여. 허영만 화백이 원래 여수가 고향이죠, 그 양반이. 근데 그 양반이 몇 편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자기네 고향 음식 얘기하면서 아지, 각지기 조림이 있어요. 그걸 거기서 또 멜조림이라고도 하는데, 큰 멸치도 조리기도 하고, 작은
그 아지를 이제 졸여서, 간장에다 졸여서 먹는데, 거기에, 거의 그 음식을 막 거론하는 게 쭉 진행이 되다가 거의 마지막에 자기가 그 여수 갔다가 이제 들은 비법 하나가 있다. 무슨 비법이냐? 그 생선을 이렇게 졸일 때 마지막에 식초 몇 방울 떨어뜨려서 뼈를 부드럽게 해서 뼈채 먹더라. 네, 그런 그 조리 방법을 거기 비법인 것처럼 나오거든요. 제주도 할머니들은 다 그랬어요. 특히 자리 같은 경우는 뼈가 억세잖아요. 자리돔이라고 하죠. 도미과의 생선들은 굉장히 뼈가 억세요. 근데 제주도 할머니들은 거의 다 될 쯤에 식초 살짝 뿌려가지고 뼈를 부드럽게 해서 뼈채 씹어먹는 조리법이 그런 걸 여기서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건 멜조림인데 멸치, 어른 손가락 굵기만한 멸치를 또 말려서도 하고 그냥 생멸도 하기도 하는데, 근데 보시면요, 요거는 이제 젓갈을 지진 겁니다. 젓갈을 졸인 겁니다. 젓갈을 졸여서 요즘 저기 제주도 근고기 하는 집 가보면 거의 다 보면 멜젓을 옆에 같이 나오죠. 멜젓 같이 끓여가지고 그걸 소스 찍어 먹으면 고기 참 별미예요. 맛있죠? 네. 그거 전국적으로 히트시킨 사람이 누굽니까? 강호동이잖아. 강호동이 제주도에 방송하러 왔다가 그거 하고 찍어 먹는 거 보여준 다음에 육지부에서 따라하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많이 따라하고 있어요. 멸치젓을. 근데 제주도에서는 그 멸치젓에다 고추 좀 썰어놓고 파도 좀 썰어놓고 소주 같은 거 좀 부어서 약간 부드럽게 해서 먹는데 맛있어요. 어쨌든 그런 식으로 그게 전통적인 제주도 반찬입니다. 젓갈을 졸여서 먹는 거는. 네. 자, 이런 거 있는데, 근데 가만 보시면 생각보다 고춧가루가 별로 없죠. 지금 갈치조림, 고등어조림 막 엄청나게 고춧가루 범벅해 놓잖아요. 고춧가루가 생각보다 없는데 이런 게 고춧가루 잠깐 보이는 게 조금씩 한두 개씩 붙어 있어요. 제주도 조림에는 고춧가루가 별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고춧가루 자체가 귀했어요. 굉장히 고춧가루가 귀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고춧가루 범벅한 거는 제주도 방식이 아닌 겁니다. 실제로 또 우리나라에서 고춧가루가 일반화된 거 사실 얼마 안 됐잖아요. 김치에 고춧가루 사용한 거 몇 년 전부터라고 봅니까? 500년? 예. 뭐 길게 잡아서 500년이고 저는 더 짧게도 봅니다. 고추가 처음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이름이 뭐였냐면 고추가 아니고 외계자, 외겨자. 외국에 일본에서 들여온 겨자, 매운맛 나는 식물이란 거죠. 예, 겨자처럼 매운 거다 이거죠. 임진왜란 전후에서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한 500년 정도 됐다고 보는데 들어오자마자 바로 우리 김치에 써먹겠느냐? 그거는 조금 좀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재밌는 거는요, 외국에서 일본에서 들어온 외나라에서 들어온 작물들은 대부분 제주도에서 더 잘 됩니다. 제주도에서 더 잘 자라요. 아까 얘기했던 고구마도 그랬고, 네. 고구마도 대마도를 통해서 들어오면서 대마도에서 고기만 있는 걸 가지고 와서 부산 외관에서 재배하게 하고 또 제주도에 가서 재배하게. 옛날 사람들도 그걸 알고 있었던 게 왜? 일본하고 기후나 환경이 제주도가 비슷하기 때문에. 같은 화산 회토 지역이고, 그러니까 일본에서 잘 된 작물은 제주도 가면 무조건 잘 되는 게 그게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고추도 제주에서 농사를 굉장히 많이 지었습니다. 네. 근데 제주도 어르신들한테 보면 아유 삼촌 저 제주도 고추 농사 잘 됩니까? 그러면 고추 농사 안 돼요. 제주도는 고추 농사 안 되는 지역이에요. 근데 여름에 보면 풋고추는 엄청나게 먹어요. 풋고추 많이 심는다는 얘기예요. 고추를 많이 심는다는 얘기잖아요. 농사도 안 되는 그걸 왜 풋고추를 먹기 위해서 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고추를 많이 심었으면 고춧가루도 당연히 있어야죠. 없어요. 고춧가루가. 생각보다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얘기하는 고추 농사가 안 된다는 게 뭐냐면 빨갛게 익은 고추를 수확을 못 한다는 얘기. 왜 수확을 못 하느냐? 이유가 있어요. 청양고추 아시죠? 청양고추. 청양고추가 지금 그 개량종이잖아요. 원래 재래종 고추가 아니잖아요. 청양고추가 언제 나왔습니까? 일반화된 건 언제일까요? 일반화된 건 불과 한 15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80년대에 개발이 된 건데 어떻게 개발이 됐느냐? 어디서 개발이 된 것 같습니까? 청양 그러면 충청북도 청양에서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 청양분 계세요? 네, 청양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네가 만든 거라고. 근거 없는 낭설입니다. 거짓말입니다. 어떻게 만들었냐면 안동에서 동해안 쪽으로 가다 보면 청송군, 영양군이 나란히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고추 농사 가장 잘 되는 데가 영양군이죠. 네. 영양고추가 제일 많이 생산량도 많고 품질도 좋아요. 고산 지역이라서
아침, 저녁으로 이제 기온차도 많이 나고 하면서 고추가 품질이 좋은 것들이 나오는데 그쪽 사람들 땡초 좋아하잖아요. 매운 거 좋아하잖아요. 경상북도 사람들. 그러니까 그 청송군과 영양군의 그 군 경계 지역에 그 두 군을 관할하던 지금으로 치면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소. 그게 있었어요. 거기서 우리 동네 사람들이 좋아하는 고추를 한번 품종 개량해보자고 한 건 만든 게 바로 청양고추입니다. 달고 매운 고추. 자, 그러면 개발을 하려면 모태가 되는 고추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기본이 되는 고추. 그러니까 어떤 고추를 개량해서 이걸 만들 것이냐. 그 기본이 됐던 고추가 제주고추인 거예요. 그 당시에 조사를 해서 전국적으로 당도가 높고 매운맛이 좋은 고추가 어디 거냐 전국을 다 뒤졌는데 제주도가 가장 좋더라는 거예요. 그 제주도 고추에다가 그 월남고추 있죠. 쥐똥고추라고 하는 사천고추, 프리키고추라고 하는 거. 사천고추라고 하는 거. 그 조그만 거. 그 두 개를 접붙여서 만든 게 바로 청양고추. 그 얘기는 뭐냐? 당도가 높아서 병충해에 약해요. 제주도 고추가. 일조량이 좋으면 모든 식물들이 마찬가지잖아요. 일조량이 좋으면 당도가 올라가요. 그러니까 제주도가 전국에서 평균적으로 평균 일조량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추가 당도가 높아졌어요. 당도가 높아지고 그러면 빨갛게, 그러니까 풋고추일 때는 그렇게 당도가 높지 않았다가 이제 익으면서 모든 과실은 익으면서 당도가 높아지는 거니까 익으면서 당도가 높아지면 병충해에 약해서 실제로 수확하면 10그루 심었다 그러면 한 그루 정도의 양밖에는 수확을 못 하는 거죠. 그렇게 수확하다 보니까 수확량은 작아요. 여름에는 매운 거, 거친 보리밥 같은 걸 먹으면서, 거친 밥을 먹으면서 자극성 있는 게 들어가야 밥이 잘 땡기니까 풋고추는 많이 먹죠. 그리고 익은 고추는 조금밖에 수확이 안 되니까 이걸 가지고 수확했다가 고춧가루를 만드는데 고추 가루로 만들어 놓으면 제주도가 또 하나 웃긴 건 일조량도 높지만 평균 습도가 가장 높아요. 고추 가루로 보관하다 보면 곰팡이가 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추 가루를 상시에 만들어 놓고 쓸 수가 없는 지역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고춧가루로 범벅을 해서 제주도 전통 음식이라고 내놓냐고요. 그건 전통 음식이 아닌 거죠. 개량된 음식인 거죠.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제주도 음식에 고춧가루는 굉장히 귀한 재료고 얼마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어떤 식이냐면 제주도 고춧가루가 들어갔습니다. 티를 내야 되잖아. 귀한 재료 썼습니다라는 걸. 그래서 할머니들이 어떻게 조리하냐면 생선조림 같은 거 하다가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하면 마지막에 간장으로 조리다가 마지막에 그냥 뿌리면 또 흘러내려버리잖아. 국물 때문에. 그러면 식용유를 살짝 뿌려요. 옛날 유채기름이겠죠. 식용유 살짝 뿌려서 그 식용유 뿌려놓은 데다가 고춧가루 뿌려. 그러면 딱 붙어 있어. 그래서 고춧가루 썼습니다라는 걸 티를 냈어요. 그렇게 조리를 했다니까요. 그 정도로 고춧가루가 귀한 식재료였고, 생선조림에는 고춧가루 들어가기 시작한 건 불과 10여 년, 20여 년도 안 된 일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렇게, 이거 다 바다 음식이죠. 조림류 이런 게 많고, 간장이나 단순한 간장 양념 썼기 때문에 제주의 고유한 맛과 향을 최대한 살리는 조리법을 써뒀다. 그 다음에 이것도 하나 이제 죽입니다. 죽인데, 죽 역시도 죽을 쓰는 주재료는 쌀이나 곡식이죠. 곡식인데 부재료를 보면 70%가 바다의 재료. 이제 여기서부터 갱이죽, 고등어죽, 욕돔죽, 대합조개죽, 조죽, 전복죽 뭐 쭉 보면 거의 70%가 바다의 재료를 가지고 죽을 씁니다. 이 죽들이 기능성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봤을 때 다른 지역하고 비교했을 때 독특한 죽이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죽이라는 게 한국 음식에서 얘기하는 죽이라는 거는 춘공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구황 음식으로서의 죽도 있고 또 하나는 최고의 음식 사치스러운 음식 중에 죽도 들어갑니다. 네. 전라도 쪽에 가면 그 죽은 양반가에서 전해오는 음식 중에 지금은 거의 못 해먹는 죽이 있는데 토하 알죽이라는 거 있어요. 토하 알죽. 토하라는 생육 자체가 워낙 작죠. 토하 조그맣잖아. 그 토하가 알 된 거를 한 마리 잡아다가 그 알을 다 털어내가지고 그 알만 모아서 죽을 끓인다고. 미친놈들이지 이거. 양반가에서 최고의 사치 음식이에요. 토하 알죽. 알 젓갈도 있는데 젓갈보다 죽을 그거 어떻게 먹어요? 그거 한 그릇에 그러면 도대체가 그 집 노비가 몇 명이 동원됐을 것이며. 예.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죽은,
춘궁기를 넘어가기 위해서, 배고픔을 견디기 위해서 막 풀뿌리, 나무 가죽 같은 거 벗겨서 막 먹고 했잖아요. 근데 제주도는 그렇게까지 악착같이 그런 죽을 끓여 먹은 게 아니고 시기적으로 필요할 때 별미로 죽을 많이 끓여 먹었어요. 고등어죽입니다, 고등어죽. 고등어로 죽을 끓여 먹어요. 사람들 깜짝 놀래요. 외지에서 오신 분들 특히나 도저히 상상이 안 가는 죽인데 이러는데, 이걸 이제 제주대학교에서, 저희대학교 이제 국제교류센터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서 한 7년 전인가 저희가 그 제주도 음식 세미나 하면서 일부러 시식회를 몇 개 음식을, 그러니까 육지 사람들이 잘 안 먹음직한 음식들을 만들어서 시식회를 했어. 저희대학교에 이제 교수들이 육지에서 오신 양반들이 많은데, 잘 된 사회학자 교수 한 분하고 사회학과하고 이제 경제학과 교수 두 사람이서 쏙닥쏙닥 하는 걸 들었어요. 야, 저 길에서 어떻게 먹냐? 야, 저런 걸 어떻게 먹냐? 그걸 내가 우연히 들어가지고 티스푼으로 이만큼 떠가지고, 교수님 이거 드셔보시고 비리다면 그냥 안 드셔도 되는데, 내가 비리다는 말이 나오면 내가 5만 원 드릴게. 네. 이거 드셔보시고 맛있으면 먹고 아니면 안, 그러면 될 거 아니오. 검사 학생들한테 당신네 그냥 무조건 가서 검증도 안 내놓고 무조건 선입견만 가지고 판단하라고 안 하잖아. 먹어보라고, 경험해보라고. 2그릇씩 먹읍디다. 안 비려요. 안 비려요. 말 그대로 고등어도 요즘 같은 경우는 실제로 그냥 유통되는 냉동 고등어 가지고 끓여도 안 비려요. 간단해요. 그냥 끓는 물에다가 고등어 넣고 삶아가지고 익혀서 고등어 살 익으면 뼈만 발라내고 살만 발라서 죽 끓이면 돼요. 간단한 방법이야. 원래 오리지널 죽들이 다 그렇게 끓이잖아. 그렇게 끓이면 돼요. 근데 이게 비리다는 인식을 갖게 된 게 바로 아까 얘기했던 용기 때문에 그래요. 고등어 죽도 역시 스텐 그릇이나 양은 그릇에서 담으면 바로 비려진다. 네. 비린내를 내는 성분은 아시잖아요. 그 생선의 비린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피하주방 바로 밑에 있는 가장 많이 몰려있는 게 이제 트리메탈아민이라는 성분이 공기 중에 그러니까 공기 중에 산소하고 접촉이 되면서 산화되면서 그게 많이 생성이 되면서 더 비려지고 상하게 되는 원인이 되죠. 네. 근데 그래서 금속 그릇에 담으면 모든 음식들이 금속 그릇에 담으면 산화가 더 촉진이 되잖아요. 네. 그런 거예요. 그 원리예요. 그러니까 저희 할머니들이 아이고 고등해죽은 독사발에 먹어서 된다. 독사발에 먹어야 된다. 독사발 이 옹기 그릇에 먹으라는 얘기예요. 뚝배기나 이런 그릇에. 그러면 괜찮아요. 이건 이제 깅이죽입니다. 깅이죽이라는 거 게, 반게, 조그만 게. 근데 이것도 끓이면 끓이는 방법이 재밌어요. 모든 죽은 여유 있게 그걸 저으면서 끓여야 되잖아요. 저으면서 끓여야 되는데 이 죽은 저으면 안 되는 죽이야. 네. 깅이죽은 젓지 말라 그런다고 저희도 할머니들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죽을 젓지 않고 어떻게 끓여? 밑에 다 늘어붙을 건데. 예. 근데 불 약하게 해서 뭉근한 불로 오래 끓이는 죽인데 옆에 늘어붙지만 않게 옆에만 살살 긁어주면서 죽을 끓여요. 이 죽을 보시면 여기 멍울 같은 게 생겨 있죠. 이건 어떻게 죽을 끓이냐면 아마 궁중음식이나 양반가에서 뭐 개죽을 끓이면 그렇게 끓일 겁니다. 저기 큰 개들 같은 거 가지고 끓여서 그 국물 받아다가 그 국물로 죽을 끓이고 살을 이렇게 막 발라서 살 넣고 죽을 끓이겠죠. 저희들은 그렇게 큰 개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작은 반개들, 요만한 반개들 가지고 돌절구에다 막 찧어 놓고 거기다가 물을 부어요. 거기 물 부어서 그 물을 확 휘저어서 채반에 받아서 그 물만 가지고 국을 끓여요. 그러면 죽 끓이다 보면 이렇게 멍울멍울 멍울이져요. 저게 뭡니까? 키토산 덩어리예요, 키토산 덩어리. 그 껍질에서 붙어있는 그 키토산 덩어리. 회분이지만 그 키토산 덩어리도 열 응고가 되잖아요. 열 받으면 응고가 되거든요. 그 실험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키토산 영양제 있죠. 키토산 영양제가 대부분이 보면 알약으로 되어 있지 않고 캡슐이 들어있습니다. 알약으로 들어있다는 얘기는 알약을 반죽을 해가지고 이렇게 그냥 겉에 드러나게 먹을 수 있는데 캡슐은 비닐 재질로 해가지고 먹을 수 있는 비닐 재질로 쌓여 있는 거잖아요. 그걸 까보면 냄새 살짝 맡다 보면 비린내가 살짝 올라와요. 조금 놔두면 비린내가 더 심해집니다. 키토산이 자체적으로 비린내가 있어요. 근데 열 응고되어 있는 저 상태에서 이걸 다 저어버리면 저 응고된 그 덩어리가 풀어지면서 조금 식기 시작하면 비린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젓지 않고 그냥 저 상태로 이 응고된 걸 그걸 먹으면 우리 간장게장에 껍데기에다가 밥 비벼 먹고 하잖아요.
예, 대게집 하는 데 가면 대게집에서 그 녹장, 황장 이렇게 그 내장에다가 밥 비벼 먹고 하잖아요. 그 맛이 어떤 맛이에요? 바다 맛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맛이 나요, 저게. 특히 알벤 그런 그 방개들 같은 경우 한창 제철이 5월에 한 7, 8월 정도 되는데 그때나 잡은 것들은 저런 멍울이 굉장히 많이 생겨요. 재밌죠, 죽이. 또 어떤 죽은, 이건 이제 보말죽이고요. 보말죽인데 보말죽도 색깔이 좀 이상하죠. 보말 아시죠? 보말 아시죠? 모르시나요? 바닥고동. 제주도에 많이 있는 바닥고동, 보말. 보말을 주물러 터뜨려요. 내장을 막 주물러 터뜨려가지고 살은 또 골라내고 터진 내장을 가지고 터진 내장을 그거를 이제 물을 흘려내가지고 거기서 그 물을 따라서 그러니까 색깔이 요건 조금 약간 노란색에 가깝게 나오는데 거의 뭐 녹색이거나 아니면 갈색이나 이런 식으로 나온다. 내장의 색깔에 따라. 내장을 터뜨려서 조리할 생각을 어떻게 했을까? 근데 재밌는 거는 그 내장을 터뜨리면 그 내장의 녹색 성분이 바로 간을 보호하는 성분인 거죠. 간을 보호하는 성분이라서 해장용으로 굉장히 좋은 죽입니다. 죽 자체. 그 다음에 아까 뭉게죽 같은 거, 문어, 돌문어. 저희도 이제 돌문어가 많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부드럽긴 하지만 문어는 오래 끓이면 질겨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돌절구에다 이것도 역시 돌절구에다 막 찧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오징어 우리 눌러서 먹는 거 잘 찢어지게 눌러서 먹잖아요. 그런 효과를 봐요. 그래서 부드럽게 쫄깃쫄깃하게 요만한 알갱이로 찢어지면서 부드럽게 쫄깃쫄깃한 그런 건더기를 씹어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런 조리법들을 저희도 할머니들이 어떻게 알았는지 몰라. 그러니까 나름대로 희한한, 다른 지역이나 다른 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희한한 조리법들을 많이 갖고 있어요. 죽이 그렇습니다. 그 죽이 아까 얘기한 대로 다 전부 다 재료가 바다의 재료를 많이 썼어요. 네. 그런 특징들을 갖고 있습니다. 예. 방금 얘기해 주시던 반개죽 이름이 정확하게? 그냥 킹이죽. 킹이라고 하고요. 여기 보시면 여기 보시죠. 킹이죽이라고 하고 king 제주도가 동서남북이 말이 조금 달라요. 이 좁은 섬 안에서도 서쪽에선 킹이죽이라고 하고 동쪽에선 갱이죽이라고 그래요. 갱이죽이라고 그래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이게 저장식인데 아까 이제 된장 얘기 좀 나중에 한다고 말씀드렸죠. 여기서 저장식에서 얘기가 나오는데 영후남의 양반가에서 양갓집 귀수 소리 들으려면 참 저 색시 참 참하다 소리 들으려면 36가지 김치하고 36가지 젓갈하고 36가지 장아찌를 담을 줄 알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108가지. 우리나라 음식이 전 세계 사람들 식품 영양학자들한테 굉장히 갑자기 각광받기 시작한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좁은 나라에서 이렇게 다양하게 발효 음식을 많이 갖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음식이 영양학적으로 가장 우수하다고 얘기 들 수 있는 부분이 바로 발효 음식인 겁니다. 발효 음식이 그만큼 이제 모든 음식을 사실상 발효 음식, 저장 음식은 다 발효 음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전부 다 발효된 발효 음식을 많이 만들잖아요. 근데 제주도는 발효 음식이 가장 적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생식을 많이 하고 생재료를 신선한 걸 많이 쓰다 보니까 발효 음식, 저장식을 만들 이유가 없는 거죠. 아까 얘기했던 대로 멜이나 자리나 이런 것들, 때로 다니는 것들은 어쩔 수 없이 남으니까 버리지 않고 저장 음식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젓갈도 가장 적고, 김치도 보세요. 고춧가루도 별로 없고, 김치도 굉장히 단순하게 만드는데, 김장 자체가 없어요, 제주도에는. 왜? 김장이라 붙이고 담아놔봐야 항상 상온 상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2달도 못 버티고 다 군내날 정도로 사가버리니까. 그러니까 겨울에도 김치 담글 때 뭐 기껏 해봐야 한 달치, 한 달 보름치 이 정도밖에 못 담죠. 그러니까 김장을 담을 이유도 없죠. 김장도 담지 않고, 그리고 장아찌 같은 경우도 이런 것들을 보면 장아찌 이건 마늘 장아찌인데 마늘이 굉장히 마늘 농사를 많이 지으면서 마늘은 제주도의 중요한 작물인데 재밌는 거는 풋마늘 이걸 알맹이만 담그는 게 아니고 풋마늘 100가지 다 담잖아요. 그게 제주도식이에요. 근데 지금 전국적으로 풋마늘 때 장아찌 많이 담그는데 불과 10년 전만 해도 풋마늘 때 다 버렸잖아요. 제주도에서만 담가 먹었어요. 그 다음에 이런 건 이게 반치라고 하는 건데 바나나 나무처럼 생겼어요. 바나나 나무처럼 생겼는데 그 중간에 줄기만 가지고 장아찌 같은 거 만들어 먹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젓갈도 이렇게 근데 또 재밌는 거는 그렇게 발효 음식이 가장 적은데
최상의 발효 조건을 갖추고 있어요, 제주도가. 아까 된장 얘기한다고 그랬는데 된장이 냄새 안 나는 된장이라고 그랬잖아요. 다른 지역의 된장들은 10중 8구 다 군내가 나고 1년을 꼬박 발효를 시킵니다. 제주도에만 있는 음식 문화 중에 하나인데 반이라고 하는 음식. 한 접시란 뜻이죠. 그러니까 반. 접시 반자를 쓰니까. 이것도 있고 어떨 때는 이제 뭐 빙떡이나 아니면 전 같은 거 그러니까 하나 두 개씩 아니면 반 개씩. 심지어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고기나 두부, 순대 이런 거는 행사 때만 먹는 음식이란 거죠. 행사 때만. 잔치, 상이 났거나 아니면 차례 때, 뭐 이럴 때만 고기는 그럴 때밖에 못 보는 거예요. 평소에는 고기를 구경도 못 해. 예. 그럼 그 고기를 어떻게 하든지 똑같이 나눠 먹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지역 가면 어른이라고 어른도 공경하고 또 많이 드리고 아니면 뭐 있는 집이라고 있는 집에서 더 많이 챙겨 먹고 있는데 제주도는 그게 없는 거예요. 행사를 칠 때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족불락을 이다 보니까 어느 한 집에 일이 생겼다 그러면 전부 그 집 가서 일 도와줘요. 그래서 그 행사 기간 끝날 때까지는 전부 그 집에서 다 밥을 먹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잔치를 예를 들면 잔치를 3일 동안 합니다. 처음은 첫날은 뭐냐면 돛 잡는 날, 돼지 잡는 날. 돛 잡는 날이라 그래서 돼지 잡는데 그 마을에 보면 도감이라고 해서 한 이를테면 한 40대 정도, 40대, 50대 정도에 한창 활동 많이 하면서 또 밑에 애들 관리 잘할 연령층 있잖아요. 그 중에서 좀 이제 힘센 사람들이 보면 도감이라는 직책을 맡아요. 도감을 맡아서 이 양반이 음식 관리를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 잔치인데 우리 식구 중에서 누가 잘 관리하는 게 아니고 우리 옆집 사는 우리 마을 도감 어른이 와서 음식 관리를 해줘요. 응, 웃기죠? 그러면서 이제 도감이 와서 이제 뭐 이게 잔치를 치른다 그러면 아이고 우리 집 아들내미 장가 보내야 되는데 며칠 날 가문잔치 며칠 있고 그러면 가문잔치가 뭐냐면 돛 잡는 날 바로 다음 날이야. 그러니까 본 잔치 하기 전날 손님 접대하는 날이야 그날. 가문잔치 며칠 있고 물어보고 네. 저 손님 몇 사람 정도 치를 거다 하면서 그러니까 다른 말에서도 이제 하객들이 올 거니까 손님을 몇 사람 정도 치를 것 같냐 하객이 몇 명이나 될 것 같냐 물어보고 그 도색이 몇 마리 잡을 겁니까? 돼지를 몇 마리 잡아서 접대할 거냐. 그럼 그걸 보고 돼지를 뭐 한 마리 잡든 두 마리 잡든 그다음에 손님이 한 200명, 300명 된다 그럼 그거에 맞춰서 똑같이 저런 고기 접시를 그 인분수만큼 만들어내요. 더 웃기는 거는 엄마 등에 업혀온 이 애기나 물론 아니 깐난 애기나 지팡이 짚고 오는 할머니, 할아버지나 아니면 건장한 청년이나 똑같은 양을 줍니다. 머릿수에 따라서 무조건 양이 똑같습니다. 먹는 거는 절대 차별이 없습니다. 그 정도로 철저하게 특히 행사 때 먹는 음식들은 다 귀한 음식이지만 귀한 음식일수록 절대 차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식이 그런 공동체 의식이 남아있었고 그래서 대표적인 또 그런 공동체 의식을 보여주는 음식이 아까 얘기했던 몸국이라는 거죠. 몸국 아세요? 몸국 아세요? 네, 돼지 국물에다가 모자반 띄워놓고 먹는 몸국. 돼지 삶은 국물, 돼지 자체가 워낙 귀한 음식이다 보니까 돼지 삶은 국물도 귀한 음식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거를 악착같이 한 방울도 남김없이 다 똑같이 나눠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물 끓이는 거예요. 국을 끓이고, 그 국을 끓여가지고, 그러니까 첫날, 돛 잡는 날 돼지를 잡아서 부위별로 다 삶아내고, 순대도 만들어서 삶아내고 다 삶아낸 다음에 그 국물을 버리지 않고 모아서 거기다가 모자반 집어넣고 밤새 더 끓여요. 그러면 그 모자반에서도 국물 그 맛이 흘러나오고 거기다가 메밀가루 좀 풀어넣어서 국물을 약간 걸쭉하게 만들어요. 진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몇백 명분의 그 국물을 끓였으니까 얼마나 심심할 거야. 그러니까 거기다가 양을 불리기 위해서 모자반을 많이 넣고 그다음에 그 메밀가루까지 풀어넣어서 국물 걸쭉하게 만들어서 거기에 김치 같은 거 송송 썰어 넣으면 그럼 그게 양념 대신 이제 버무려서 먹는 거예요. 그게 이제 몸국입니다. 그게 다음날 가문잔치. 가문잔치는 뭐냐면, 가물었다는 뜻이 아니고 집안의 잔치라는 얘기입니다. 시종불락을 이루고 사니까 그 마을에서 제일 윗대 어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친척 중에서. 그 어른은 아침에 모셔다가 우리 집에 개똥이 손자 뭐 이렇게 시집장가 갑니다. 이렇게 보고하는 거예요. 보고하고 그때부터 손님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종일 손님 받고 그 다음날 잔치하고 잔치하는 날까지 계속 손님을 받죠. 네. 그래서 그 도감이 딱 이만한 도마 앞에 앉아가지고 진두지휘를 다 하면서 음식을 만들게 합니다. 굉장히 잔치집이 정겹죠. 그러니까 재밌는 거는 제주도는 부신랑 부신부라는 제도가 있어요.
샤프론이죠. 예. 부신랑 부신부가 있어도 신랑 신부는 아무것도 안 해. 모든 책임을 부신랑 부신부가 다 져요. 부신랑 부신부한테 모든 거 뭐 부주를 하든 뭘 하든 전부 다 부신랑 부신부한테 얘기를 해요. 또 친구들만 또 신랑 신부 친구들만 또 따로 또 모여서 놀기도 하고. 근데 우시간다 그러는데 우시간다 게 신랑이 그 전날 신부집에 인사 일찍 육지로 치면 함 들어가는 건데 저희들은 함이 없어요. 여자들이 굉장히 좋죠. 함 안 들어가니까 돈 안 써도 되니까. 함 들어가는 건데 이제 신랑이 그 전날 그런 함 들어가는 저기 풍속하고 비슷한 풍속으로 우시 간다 그러는데 친구들하고 같이 모여서 색신의 집에 놀러 갑니다. 그럼 이제 색신의 집에서 이제 상 차려주고 신랑 노는 상 차려주고 친구들끼리 막 놀다 오는데 신랑이 가서 부신랑이 신랑 손을 잡고 제일 먼저 가는 데가 도감원, 또 신부집에 도감한테 가요. 그래가지고 도감한테 큰절하고 우리 처갓집 잔치 잘 치게 해주십시오 인사한다고. 이 정도로 도감이 최고의 권력을 갖고 있어요. 행사하는데. 그런 독특한 그런 그 관음상제 문화에서 식음, 음식 문화까지도 그런 공동체 의식을 많이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요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모든 음식은 소중한 거. 버리면 절대 안 되는 거.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만홍지라는 거. 품 많을 때 가지고, 품 많을 때도 버리지 않고 음식을 만들고. 또 하나, 여러분들 알고 있는 전복죽 있잖아요. 전복죽 지금 이제는 전국적으로 어느 지역이나 가면 다 내장 넣고 끓이죠. 내장 넣고 맛있다. 그거 원래 제주도에서 나온 조리법이잖아요. 보말 아까 내장 터트린다 그랬죠. 제주도에서는 전부 다 먹습니다. 버리는 게 전혀 없습니다. 쉰달이라고 하는데 보리밥이 상하면 여름철에 어쨌든 보리밥이 한 이틀 되면 상하잖아요. 쉬어버리잖아. 쉰 걸로 만들었다고 해서 쉰달이에요. 쉰 음식으로 만든. 밥조차도 쉬면 버려야지. 근데 그것도 음식이니까 버리면 안 된다고 거기다가 누룩을 섞어서 발효시켜서 쉰달이라는 음료를 만들어 먹는다고요. 네. 막걸리 만드는 거랑 똑같아요. 근데 저희들은 쌀이 없으니까 쌀로 막걸리를 못 만들고 보리를 가지고 쉰 밥에다가 누룩을 섞어서 놔두면 이틀 정도 지나면 여름철에는 이틀 정도 지나면 이게 발효가 되면서 껄쭉하게 올라오죠. 거기에 물 섞어서 희석해서 건더기 따라내고 물만 넣으면 그게 막걸리잖아요. 보리 막걸리인데 그 막걸리가 도수가 있으니까 애들도 못 먹고 여자들도 못 먹고 한번 끓여가지고 알코올 도수를 낮춘 거. 그게 뭡니까? 전주의 모주입니다. 전주의 모주가 바로 제주도에 이걸 이제 대비모주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네. 인목대비의 어머니가 제주도에 귀향 와서 네, 먹고 살려고 만들어서 팔았다는 그런 기록이 남아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건 그랬는지 아닌지는 확인이 안 돼요. 근데 전주의 모주는 지금 굉장히 많이 화려해졌죠. 왜? 한약재 같은 거 막 집어넣고 해가지고 약처럼 달려서 먹고. 제주의 쉰다리는 지금도 여전히 그냥 보리밥 삭힌 걸로 한다. 쌀로 해도 돼요. 쌀밥으로 해도 되고 모든 곡식이 다 됩니다. 어쨌든 그럴 정도로 음식은 소중한 거니까 절대 버리면 안 된다는 의식. 식재료는 다 하죠. 그래서 생선도 가능하면 내장이나 이런 것도 다 아까 이제 우럭콩지심 같은 것도 보면 내장을 다 제거 안 하고 쓴맛 나는 쓸개만 살짝 떼는 거 나머지 내장도 다 넣고 조리를 해요. 조리밥으로. 자, 이제 마무리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주 전통 음식의 이제 문화적 특징을 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단순하지만 독특한 조리 방법들이 많이 남아 있어서 이게 한국 음식이지만 희소 가치가 있는 음식이라는 얘기. 그만큼 문화적인 가치가 있는 음식이라는 얘기예요. 네. 그리고 재료의 신선함으로 서는 제철 음식.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래서 생식 위주의 식사가 되고 익힌 음식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고 근데 익히는 과정에서도 양념이나 이런 걸 자극적인 양념이나 이런 걸 많이 안 하고 된장 위주의 단순한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철저한 음식 앞에는 모든 사람이 다 평등하다는 의식입니다. 그 다음에 욕심부리지 않는 채집이 그래서 70년대, 70년대까지도 제주 근해에 어족 자원이 굉장히 풍부했었습니다. 그러다가 70년대 넘어서면서 어로 방법이 근대화되면서 오히려 어족 자원을 다 씨를 말려버린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한 예를 들면 보통 9마리, 10kg 한 박스에 9마리에서 한 13마리 정도 되는 거를 대갈치라고 하거든요. 그 대갈치 생산량이 500분의 1 정도도 안 됩니다, 지금. 한 15년 전하고 비교했을 때. 너무 고갈됐죠. 자, 그리고 냉국 발달했다는 거. 이게 이제 거친 음식을 먹기 위해서 국이나 냉국이 발달할 수밖에 없었고, 이게 식생활의 어떤 지혜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음식은 절대 귀중하니까 버리지 않는다는 그런 의식이 많았고. 자, 이걸 영양학적으로 한번 분석해 봅시다. 된장 위주의 단순한 양념이었기 때문에 자극적인 음식이 아니기 때문에 건강에는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리고 재료가 갖고 있는 재료를 많이 살려내고, 그 다음 이 생채소를 늘 일상적으로 섭취해왔다는 거는, 이거는 진짜 전 세계 어디다가 자랑해도 될 만한. 외국에서 샐러드 먹지 않습니까? 근데 외국에서 샐러드 먹은 거 얼마나 됐어요? 얼마 되지 않은 전통이잖아요. 예. 샐러드의 기원은 알고 계십니까? 그리스 이제 그 사막지대에서 피라미드 만들고 막 이러는데, 거기서 2000년 전이죠. 예. 귀족들이 양상추를 길러 먹죠. 양상추를 길러 먹는데 양상추만 먹으니까 심지어 거기다 소금을 뿌려 먹는 게 그게 샐러드의 기원입니다. 그래서 샐러드 SAL이라는 게 바로 소금을 뜻하는 거죠. 소금에서부터. 그러니까 살사 소스라는 뜻이잖아요. 남미 살사 SAL 그것도 역시 소금의 기원인 거고, 이태리 말로 소금을 살레라 그래요. 일살레. 살레라고 하는데 그것도 소금. 그다음에 솔트도 역시 마찬가지 소금이잖아요. 그래서 음식의 SAL로 시작한 것들은 대부분이 다 보면 기원이 바로 소금인 경우가 많습니다. 자, 샐러드를 그렇게 해서 귀족들이 먹던 게 꾸준하게 이어지면서 귀족들만 계속 생채소를 먹죠. 그래서 나중에 괴혈병이라는 게 생기면서 그 괴혈병을 이기기 위해서 300년도 안 돼, 200 몇십 년 전에 유럽에서 괴혈병이 돌았을 때 원인을 찾아낸 게 뭐죠? 비타민 부족. 그래서 항해를 나가는 선박에 무조건 사과를 해서 하루에 한 개씩 사과를 먹으라고 얘기하고, 그게 비타민 공급반. 그럴 만큼 괴혈병이 돌 만큼 서민들은 생채소를 섭취를 못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생채소 그린 샐러드가 일반화된 건 불과 한 200년도 안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서민들은 대신에 뭘 먹어요? 감자 샐러드나 아니면 옥수수 샐러드 이런 걸 먹죠. 그래서 외국에서도 그렇고요. 같은 이 온대 지역 통하고 열대 지방은 또 다르죠. 열대 지방은 거기는 나오는 게 전부 채소밖에 없으니까 채소 위주로 많이 먹는데 과일 위주로 많이 먹고, 이런 식으로 생채소를 악착같이 섭취한 데는 1년 360을 몇 끼나 다 섭취한 데는 제주도밖에 없다는 겁니다. 네. 자, 그리고 이거. 식물성과 동물성 영양의 균형. 식탁을 보면, 요거 이제 갈치호박국이고요. 멜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젓갈 하나 있어요. 이거는 동물성 음식이라고 볼 수 있겠죠. 여기 들어가 있는 생선 양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식물성 음식과 동물성 음식의 비율, 우리가 섭취해야 되는 비율, 몇 대 몇으로 먹어야 돼요? 몇 대 몇으로 먹어야 될 것 같아요? 보통 영양학자들이 권장하는 게 2대 8, 3대 7 이렇습니다. 네. 근데 저도 2대 8 정도가 좋다고 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왜 20% 동물성이 20%고 식물성이 80%가요? 네? 예, 인체가 수분을 많이 필요하고 비타민, 미네랄 뭐 그렇게 영양학적으로 막 분석하는데 그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 그렇게 생겨 먹었어요, 사람이. 이빨 보세요, 이빨. 고기를 먹는 송곳니 계통하고 채소를 먹는 민니하고 비율이 송곳니가 20% 넘지 않습니다. 그렇게 먹고 살라고 태어났는데 그걸 거부하고 자꾸 고기만 먹으니까 성인병 걸리는 거예요. 쉽게 이해되죠? 어렵게 막 영양학적으로 분석하고 이런 건 전문 영양학자들이 하시라고 하고 쉽게 이해하자고요. 우리가 그렇게 생겨 먹었는데 그걸 거부하니까 그러는데, 그나마도 제주도에서는 그 동물성 영양분을 어패류를 통해서 섭취를 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RIS 사업단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네, DHA, EPA, 무슨 뭐 오메가3 지방산 전부 다 어디서? 해물에서 나온다. 해산물에서. 그래서 그나마 20%인 그 단백질, 동물성 영양분조차도 어패를 통해서 섭취했으니까 건강한 식생활이 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채식, 생식 위주의 식사를 그 다음에 잡곡밥. 항상 잡곡만 먹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옛날 사람들이 수명이 짧았던 이유는 뭘까요? 이렇게 보면 바란스는 기가 막힌 식탁이에요. 이게 지금 2005년도에 운영공에 가서 저희가 전시회를 한번 했었어요. 전시하면서 제주도 음식에 대해서 전시를 쭉 했었는데, 그때 차려놓은 밥상인데 그걸 제가 찍어 놓은 건데, 이게 어떻게 경로가 유통되는지 모르겠는데 농촌진흥청에서 현대인들이 먹은 밥상에 이거 사진을 쓰고 있더라고요. 저한테 얘기도 안 하고. 재작년에 서울 전시회 갔다가 깜짝 놀랐어. 농촌진흥청 부스에 어디서 많이 본 사진이 딱 이만하게 걸렸어. 네, 그게 이제 아이들한테 교육용으로 건강한 식생활 뭐 이런 거 교육하면 이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뭡니까? 증명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주도 분들이 옛날부터 전통적으로 이렇게 먹어온 식사 방법이 요즘 현대인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영양 식단이라는 거예요. 영양 과다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한테는 본받을 만한 식단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적은 양이지만 20%를 넘지 않는 비율이지만 어패류를 통한 영양분 공급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래서 이게 바로 제주도 음식의 요즘 각광받는 가치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제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겁니다. 결국은 제주의 전통 밥상이 현대인들한테는 가장 건강한 밥상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10분 남았나요? 10분 남았죠? 그래서 쭉 얘기 들으니까 아시겠지만 음식에 대한 얘기 중에서 거의 60% 가까이가 60% 넘는 수준이 다 바다 음식이죠. 바다 음식.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사면이 바다고 그러다 보니까 바다 음식의 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고 그 바다 음식이 결국은 저희도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이제 결론을 못 내렸는데 옛날 사람들이 수명이 짧았던 이유는 뭐냐면 밸런스는 기가 막히게 맞았는데 양이 없어. 양이 모자랐던 거죠. 먹는 양이 모자랐던 거죠. 그래서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받지 못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난콩밥상이 뭐니고 위생적인 문제가 있겠죠. 그런 것들 때문에 수명이 좀 짧았다고 보시면 되고 그런 부분만 보완이 된다면 제주도 음식이야말로 진짜 지금 현대 OECD 국가 어느 나라 가서도 내밀어도 정말 각광받는 좋은 음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다만 또 한 가지 문제, 맛이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제주도 음식 만드는 죽 같은 건 참 맛있는데 일반적인 음식들은 생각보다 맛이 없습니다. 잡곡밥 맛있을 리가 없잖아. 현미밥 맛있어요? 맛 없잖아. 건강 위해서 먹는 거지.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 먹는 음식이고 그래서 이런 것들 그런 음식에 맛을 가미시켜서 상품화시키면 되겠다는 거죠. 네, 먹힌다는 거죠. 네, 충분히 됩니다.